인수위가 4월부터 1년간 양도세 중과 배제 요청을 했다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 양도세는 뭐예요? 양도 소득세죠. 소득세라는 건 뭐예요? 수익을 낸 만큼 세금으로 걷어가겠다. 그런데 엄밀하게 말하면요, 집으로 돈벌이 하는 세상은 좋은 세상이 아닙니다. 부동산 같은 경우 부동산으로 돈벌이가 된다, 재테크 수단이 되고 파이어족이 될 수 있는 수단이 된다, 그런 나라들은 보통 한번 큰 내용을 겪었어요. 대표적인 예시가 어디예요? 일본, 미국. 일본에는 80년대 후반 버블 경제라는 말이 있었죠. 플라자 합의로 인한 엔화 절상으로 인해서 생겼죠. 그래서 엔화 가치가 올라가는데 수출은 안 되니까 뭐 한 거예요? 땅 사고, 주식 사고, 기업 가치랑 부동산 가치에 엄청난 버블이 꼈다. 그리고 그게 바젤 1으로 인해서 붕괴가 됐죠. 그리고 미국은 서브프라임 모기지였죠. 부동산 거품이 쌓이던 시기에 뭐가 그렇게 많이 늘어났냐? 가계부채가 급등합니다. 다만 가계부채가 그렇게까지 높지 않았던 이유는 그 당시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높은 편이었는데 가계보다는 기업 부채로 많이 늘렸기 때문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계부채도 같이 폭증했어요. 그리고 붕괴되면서 쭉쭉 빠졌죠. 그게 지금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고, 그런데 양도세를 사실은 소득에 세금을 물리게 된다. 그렇다는 것은 수익률이 떨어지죠. 소득세가 올라가게 되면은 올라가는 그 종목에 대해서는 뭐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소득세가 어떤 종목에 집중돼서 올라간다라는 건 뭐가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수익률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집을 샀는데 11억이 됐어요? 그래서 5천만 원을 소득세로 내느냐, 7천만 원을 소득세로 내느냐 라고 했을 때 5천만 원을 소득세로 내는 경우는 수익이 10억 투자해서 5천만 원을 버는 거죠. 수익이 얼마예요? 5%죠. 근데 7천만 원을 내게 되면 3천만 원을 버는 거죠. 소득세 외에 딴 거 다 뗀다고 생각했을 때. 그러면 수익률이 3%로 줄어듭니다. 5%라면은 그래도 조금 해볼만 하죠. 그런데 3%라면요? 그럼 들어갈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수요가 줄어들게 만드는 정책이다. 또 한 가지, 지금 당장 팔면은 소득이 줄어드는데 언젠가 다시 풀어줄 것 같죠. 다음에 우파 정부가 또 들어온다든가 혹은 집값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은 규제를 풀어줄 것 같죠. 따라서 매물도 같이 줄이는 정책이다. 양도세는 장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수요와 매물을 동시에 줄이는 정책이다. 그런데 양도세 중과를 유예하겠다는 것, 뭐와 뭐가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수요도 늘어나고 매물도 늘어난다. 그런데 수요라는 건 굉장히 유동적이죠. 집값이 되게 상승량이고 거래가 활발하다. 그럴 때는 수요 증가가 매물 증가보다 훨씬 크게 됩니다. 왜? 아니, 지금 양도세 유예해주니까 수익은 많이 볼 수 있는데 집값 더 오를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매물은 생각보다 많이 안 내놓고, 수요는 집값 오른다고 하니까 대출까지 끌어다가 갭 투기하고 그러면서 수요는 확 늘어나죠. 근데 반대로 하락장 때는 어떻게 돼요? 수요 상승에는 한계가 있죠. 왜?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이미 수익률이 떨어져 있다. 근데 매물은 많이 늘어나죠. 아, 지금 더 떨어지기 전에 빨리 팔아야 되는데, 이런 심리가 생기니까 지금은 상승장에서 하락장으로 넘어가고 있는 시기죠. 그러니까 하락장 안 만들려고, 그리고 다주택자들에게 출구 전략을 주기 위해서 양도세 완화를 하는 거다. 문제는 니들도 이러고 있으면 안 되죠. 저희는 정책과 정책이 시행된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정치적으로 좌파다 우파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요거에 관해서는 저쪽 당은 원래 그런 당이에요. 기득권을 챙기는 당이고, 그래서 그 바람이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서울시장 선거라든가 대통령 선거에서 기득권들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 더 크니까 당연히 된 거예요. 그런데 니들이 그러면 안 되지. 안정을 시키겠다는 인간들이 왜 양도세 중과를 완화해줘요? 여론에 넘어간 거지. 표 하나라도 더 받아보려고. 그래서 제대로 된 거 있어요? 서울시장 선거 때 어땠어요? 대통령 선거 때 어땠어요? 똑같이 완화한다고 하니까 개박살 나는 거 아니에요. 양도세 깎아주겠대요. 양도세 깎아주는 거 엄밀하게 말하면은 현재 정부에선 실패했던 정책입니다. 왜냐면 그 당시에 금리가 떨어졌기 때문에. 양도세 완화 중간 유예한 적 있었죠? 20년 1월부터 20년 6월까지. 그때 무슨 일이 생겼는지 봐봐라. 그런데 그때랑 똑같은 일이 생기느냐? 지금은 다를 거다. 요 부분을 보셔야 되죠? 규제 정책이 빛을 보기 시작한 시기가 언제냐? 2018년 11월부터였죠. 그때 금리 인상도 동시에 적용되긴 했지만 핵심은 9.13 정책이었고, 그러면서 금리 인상 여파까지 같이 맞으면서 하락세가 나타났죠. 그때 미국보다 금리가 훨씬 낮은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효과가 나타나고 있었죠. 그 이유는 거품이 거의 안 꼈는데, 미국은 이제 코로나 이후로나 낀 거고 우리나라는 거품이 엄청나게 많이 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영향을 받고 있었는데, 그 뒤에 뭐 25번의 부동산 대책이 실패 어쩌고저쩌고 하고 있는데 금리가 내려가서 그래요. 다시 살아나있고 집값이 다시 올라갔다는 이유, 그게 더 강하게 들어갔을 뿐이고. 그런데 규제 정책과 규제 정책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금리 인상이 되니까 무슨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거기에 이제 금리 인상의 여파를 정확하게 맞을 수 있게 지금까지 계속 밀어놨던 이번 정부의 가장 큰 실책 중에 하나,
DSR을 너무 늦게 도입한 거. 미국은 이미 도입한 지 한참 됐는데, 수년 됐는데 이제서야 도입한 거죠. 그것까지 영향 받으면서 어떻게 돼요? 거품 빠지고 있었죠. 그러면은 너네는 유지해야지. 그래서 우리가 시행된 정책들이 제대로 된 거였다. 저금리 여파 때문에 그랬지, 금리 인상 되니까 지금 봐봐라 어떠냐, 영향 받고 있지 않냐, 이게 나와야 되는데 갈아타고 있죠. 저러니까 정책이 똑바로 시행이 안 되는 거다. 규제 정책이요, 25번의 정책에도 집값이 제대로 안 잡힌 이유는 첫 번째는 저금리고 두 번째는 규제가 약했기 때문이다.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규제가. 그러면서 지금 이제 양도세 완화가 좋은 정책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죠. 매물 쏟아진다도 아니고 쏟아질까. 여태까지 했던 말이 뭐예요?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로 매물을 유도해야 된다. 전문가란 작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아주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죠. 예측사항을. 그런데 쏟아질까? 양도세 완화해도 집값 떨어진다고 하기는 싫으니까. 양도세는 완화하고 싶은데 집값은 떨어뜨리기 싫어요. 그러니까 양도세 완화는 떨어질까 하면서 양도세 완화가 좋은 정책인 것처럼 말하면서 또 반대로 양도세 완화로 인해서 집값이 떨어지지 않도록 쏟아질까 의문형으로 쏟아지지 않도록 만들고 있는 거죠. 매물 출현 조짐 이런 이야기 하면서 뭐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 많다, 뭐 활기 찾는 거래시장. 저거 만약에 양도세 유예로 인해서 거래 살아나면서 집값 다시 올라간다는 여론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문정부에 써봐라. 또 실패한 정책 이런 이야기 나오겠죠. 가격을 낮추면 사겠다는 사람은 줄을 섰습니다. 낮추면 줄을 설 정도는 아니고 사실. 그런데도 이걸로 안 된다. 이제 더 완화해라. 완화해도 다주택자 매물 막는 3가지 규제. 자, 여기 배를 잘 만드는 그 언론에서 만들어냈습니다. 자, 첫 번째, 임대차법 때문에 전세 못 내보내서 실거주 수요자에겐 팔기 어렵다. 허가구역에서는 전세 낀 채 파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 다음에 담보대출 규제로 인해서 대출이 막혀서 양도세 완화 효과 반감. 요 3가지 정책은 뭐예요? 전세를 못 내보내기 때문에 실거주 수요가 안 산다. 매물은 내놓는데 수요가 없다는 얘기죠. 자, 허가구역에서 전세 낀 채 파는 것이 불가능하다. 요거는 맞죠? 허가구역이 근데 뭐 전국적으로 많은 건 아니죠. 굉장히 일부죠. 담보대출 규제, 대출이 막혀서 수요가 못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은 토지거래 허가구역 제외하고 나머지 2개에 대해서는 다주택자 매물을 내놓더라도 수요가 안 사는 규제이기 때문에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는 그런 규제다. 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왜 저걸 매물을 막는 규제라고 얘기를 해요? 폐지하고 싶어서 안달이 났죠. 저 정도면 수요가 늘어나는지 공급이 늘어나는지는 수요 공급이 뭔지 알려준 초등학교 애들도 알겠다. 저게 기자의 자질이 있어요? 보유세도 완화해야 된다. 근본적인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 시장의 정가는요, 저금리 때나 가능한 거예요. 금리가 떨어지면서 세입자들한테 정가가 가능할 때나 가능한 거죠. 이거 자꾸 해달라고 지금 세입자들 죽는다, 보유세 많이 내면 자꾸 이 여론 만드는 건데 떨어지던 시기에 올라갔나 보죠. 첫 번째, 보유세 최초로 증가시키는 정책 뭐였어요? 9.13 정책 이후 11월부터 떨어지기 시작했죠. 2018년. 세입자들한테 전가되든가요? 금리 올라갔는데? 전혀 안 됐어요. 그리고 보유세를 높여서 세입자한테 전가하는 게 아니라 보유세를 냅두더라도 집주인들은 올려요. 저금리 되면 무조건 올린다. 그래야 본인들한테 이득이니까. 올릴 수 있을 만큼 원래 최대한 올리려고 그래요. 그게 안 되니까 못 올리고 되는 시기에 올리는 건데 저금리니까 올렸던 거고 금리가 올라가니까 이제 못 올리는 거예요. 세입자한테 전가하고 싶으면 전가가 돼요? 2억 주고 빌라 10채 사놓고서 난 세입자한테 전가하려고 전세를 10억씩 받겠다 하면 누가 들어와요? 세입자한테 전가한다는 말 자체가 시장 전문가라고 하고 시장에 맡기라고 하는 사람들이 시장의 기본적인 논리를 무시하고 올리면 전가한다라고 말하는 무책임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거다. 급매물 나온다. 비강남에서. 언론에서 맨날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재건축. 똘똘한 한 채. 이게 상승세를 주도할 거다. 근데 비강남에서 급매물 나오면 얘네는 더 상승한다는 이야기죠. 그렇다면 양도세 중과 면제를 해줄 필요가 없네요? 원래 급매물은요, 비강남부터 먼저 나오는 게 인지상정입니다. 왜? 오히려 중과했을 때가 비강남에서 더 많이 나와요. 그 이유는 뭐예요? 강남, 비강남, 비강남 이렇게 세 채를 가지고 있다고 합시다. 15억에서 20억으로 올랐고 비강남에서 5억에서 7억, 그 다음에 뭐 3억에서 5억 이렇게 올랐다 라고 했을 때 여기는 5억, 여기는 2억, 2억 차이죠. 그렇다면은 매물을 파는 순서에 따라서 1, 2, 3으로 팔면요, 여기가 3주택 중과, 2주택 중과, 그리고 요거는 1주택으로 양도세를 내죠. 근데 1, 2, 3으로 팔면 어떻게 돼요? 이게 3주택 중과, 2주택 중과, 1주택 이렇게 되죠. 그렇다면은 중과 금액은 예를 들어서 중과 안 하면 30%고 중과 하면 50%라고 칩시다. 이 순서로 팔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2억 5천 내고 여기서 40%니까 8천 내고 30%니까 6천 내죠. 그럼 다 합치면 얼마예요? 3억 9천이죠. 근데 이 순서로 팔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50%니까 1억 내고 여기서 40%니까 8천 내고 여기서 30%니까 1억 5천 내요. 2억 3천으로 양도세가 확 줄죠. 그러니까 중과하면 할수록 비강남에서 많이 내놓는 거예요. 근데 왜 완화하면서 비강남에서 많이 내놓는다고 그래요? 강남부터 팔 수도 있는 기회인데. 강남은 오른다 라고 말하고 싶은 거죠. 그냥 구라질이다.
아주 이 새끼한테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오죠. 하락 시기가 빨라질 수 있죠. 부동산원에서 측정을 한다. 예를 들어 한 지역을 할 때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아파트를 다 하진 않아요. 표본 결과를 가지고 매매 가격 지수가 나와요. 그렇다는 것은 표본을 만약에 1000세대만 한다고 칩시다. 그리고 그 1000세대가 다 1억이라고 편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중에서 한 세대가 2억으로 거래가 됐다. 원래 표본 1000세대고 1억이었으면은 2억 거래됐으면 2배로 올랐으니까 상승률이 100%가 되느냐? 그게 아니고 999세대는 아직 1억이고 한 세대만 2억이 된 거예요. 그러면 총량이 1000억에서 1001억이 됐으니까 상승률이 0.01%다. 이게 부동산원의 계산법이에요. 그랬을 때 상승할 때 막 거래량 5,000건이 나오는데 하락할 땐 거래량이 1000건이에요. 똑같이 올랐다가 똑같이 떨어지더라도 올라가는 게 5배가 높게 나오기 때문에 지수상으로는 이렇게 됐다가 요만큼만 떨어지는 것처럼 보인다. 지금이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이야기했듯이 지금 금리 인상기예요. 금리 인상기라는 경우는 금매를 많이 내놓고 있다는 거죠. 금매를 내놓고 있는데도 안 팔려요. 사람들이 못 사고 있으니까. 근데 아까 이야기했듯이 양도세 중과 한시적 배제가 된다. 그러면 그 1년 내에 얼마나 많이 팔려고 하겠느냐. 금매가 더 늘어나겠죠? 그러면은 그 상황에서 거래가 늘어난다. 거래가 늘어나게 되면은 떨어지는 거는 똑같은데 거래가 늘어났기 때문에 하락폭이 굉장히 커 보이는 거다. 양도세 중과 완화가 금리 상승기에 일시적으로 하락폭이 커 보이게 만들 수는 있다. 그러면은 심리가 더 빨리 변하게 만들 수 있는 거죠. 지금 그런 효과를 노리고 완화를 하려고 하고 있는 거다. 다만 부작용들이 있죠. 첫 번째 뭐예요? 편법증이요. 2020년 1월부터 6월까지 양도세 중과 유예를 했죠. 10년 이상 보유주택에 대해서 양도세 중과를 배제했다. 그랬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거래량이 이렇게 되고 있었는데 6월에 폭증했죠. 원래 5월에 폭증합니다. 왜 5월에 폭증하느냐? 이때가 절세 매물이 나오는 시기이기 때문에. 절세 매물 끝났어요. 금매물 끝. 그리고 6월에 폭증한 이유가 뭐예요? 다 증여성 거래다. 증여세가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집인데 얘가 15억으로 올랐어요. 그러면 증여세는 요 15억에 대해서 내죠. 그리고 양도세는 5억에 대해서 내죠. 중과가 되면은 얘가 더 큰데 중과가 안 됐을 경우는 얘가 더 작아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죠. 그런 경우 된 거다. 특히 10년 이상의 경우는 상승폭이 굉장히 크죠? 10년 이상 보유했으니까. 그럴 경우는 어떻게 되겠어요? 5억이 아니라 10억이니까 양도세가 더 커질 확률이 높았죠. 중과만 딱 해봐라. 얼마나 많이 절약이 되냐. 그러니까 증여성 거래가 확 늘어난 거예요. 분산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죠. 돈 더 내도 증여였는데 증여시 3억 3천인데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뭐예요? 버티면 된다. 너네 계속 안 팔고 버티면 완화해줄 거야. 정책이 되게 흔들거리고 그러니까 규제 정책의 효과가 제대로 안 나오는 이유요? 자꾸 완화해주니까. 정리해서 이야기하면은 첫 번째, 양도세 완화는 수요 증가와 매물 증가를 동시에 불러올 수 있는 정책이다. 두 번째로 금리 인상기, 매물 증가의 효과가 더 클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금매 늘어나면서 지표상으로 하락세가 빨리 나올 수도 있다. 반대로 문재인 정부 때도 그랬고 이명박 정부 때도 그랬어요. 양도세 완화로 인해서 오히려 상승세를 몇 개월 만드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요걸 이용해서 불법, 편법이 횡행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주택자들이 2030 청년 수요들에게 팔고 출구 전략 쓸 수 있도록 만드는 정책이다. 그래서 엄밀하게 말하면은 양도세 완화를 하게 된다. 그러면은 하락폭이 더 빨리 나타날 수 있는 장점은 있으나 그 외에는 장점 될 게 없다. 핵심은 양도세가 아니고 금리고 그 다음에 핵심이라고 따져보면 보유세예요. 물론 지금 다 저거 상승하려고 여론 만드는 정책인데 그렇게까지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